한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했던 남자 박성철. 그는 젊은 시절 새벽 시장의 혹독한 추위와 밤늦은 공장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자식들의 웃음이 곧 자신의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얼굴에는 점차 차가운 의무감만이 남았고 아들 성호의 무관심은 그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낯선 공간에서 그는 조금씩 잊혀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사용 금지 메모 아들 성호의 무관심한 표정.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그까지 떡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아버님, 여기 아버님 집 아니잖아요. 그냥 꺼지세요. 한순간의 모욕은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남은 품격으로 조용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전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에게 단돈 1,500원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1,500원짜리 떡 한 조각으로 평가받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기록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왜 하필 그 금액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아들 부부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56년 경상북도 상주의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박성철은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쌀밥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고 평소 끼니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인 고단한 삶이었죠. 아버지는 틈틈이 막노동을 다니며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채소를 팔고 남의 집 김치를 담가주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박성철은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김영숙 씨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서울 강서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조용하고 빠듯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벌어온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 성실함이 박성철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첫째 아들 성우가 태어났을 때 박성철은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기저귀 살 돈이 없어 헌천을 잘라 사용하고 분유 대신 쌀뜨물로 아이를 키우는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공장 작업 중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가장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박성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경비, 식당 설거지, 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막내딸 정아는 계획에 없던 아이였지만 박성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고 고된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박성철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으며 밤에는 봉투 접기 부업을 하는 등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꼭 손수 싸서 보냈고 한겨울에도 낡은 외투 한 벌 사입지 않고 아이들 코트를 위해
헌 옷을 수선했습니다. 성우가 고등학교에 올라가 수학 과외를 부탁했을 때 박성철은 돈이 없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다 터지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성우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박성철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성철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윽고 깨닫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성철은 혼자 상주에 있는 것이 점차 힘겨워졌습니다. 시골집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가는 일이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아들 성우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성우의 말은 박성철에게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고 그 자식이 이제 자신을 챙겨준다는 믿음으로 박성철은 평생 살아온 상주의 집 문을 굳게 닫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의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박성철은 방 하나를 따로 배정받았고 며느리 은정도 처음에는 미역국을 끓여주는 등 따뜻하게 박성철을 챙겨주는 듯 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은정의 표정에서는 의무감만이 느껴졌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손주 민준의 반찬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르던 반찬은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고 어느 날은 김 하나에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박성철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민준이 간식, 남편 도시락용 사용 금지라고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철은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함부로 무언가를 손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떡, 두유, 삶은 달걀 등을 사와 조용히 방에 넣어두고 몰래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를 돌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그 예의가 박성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중하고 절제된 말투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은정은 생활비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들이 대출과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박성철은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 자신을 다른 경제 주체로 대하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박성철은 선뜻 6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제야 할 도리를 하시네요 라는 감정이 읽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 성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도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고 박성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아버지 알았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자 아들 성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물 좀 조심해서 쓰세요.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빨래와 세수를 할 때마다 물을 조심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루하루가 웃음기 없는 식탁, 물 조심, 전기 조심, 말 조심, 온통 눈치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속이 쓰려 이른 아침 주방 찬장을 열었을 때 포장된 떡이 보였습니다. 박성철은 그 떡을 보며 이거 나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휩싸였죠. 결국 떡을 먹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박성철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냉장고 문을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도 물소리가 크게 날까봐 조심했고 화장실 불은 2번씩 확인하고 껐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만 들려도 몸을 멈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를 썼지만 그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존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깊은 거리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성호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왔어라는 한마디뿐 박성철과 눈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박성철이 혼자 거실에 앉아 어릴 적 성호의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성호가 박성철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요즘 예민해요. 사진 같은 건 혼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철은 사진 한 장 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현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다림질해준 손수건을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다며 냄새나고 옛날 거라서 친구들이 싫어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철은 속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순하던 손주마저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은정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투, 표정, 숨소리로 박성철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방에서 몰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민준이 숙제에 집중이 안 된다며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날 이후 라디오를 듣지 않고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박성철만 홀로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철은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방문 앞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민준이 친구들 놀러 옵니다. 거실 사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한 메모였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이 집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지나갔던 생일날 며느리가 조각 케이크를 사오며 생일을 챙겨주었을 때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우가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근데 은정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하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박성철은 왜 이해하고 조심해야 하는 쪽은 늘 나일까? 나는 여기서 웃음이 아니라 눈치를 배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우연히 며느리 은정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냉장고 막 열고 간식 꺼내 먹고 그러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야. 우리 집도 사정 뻔한데 생활비 주신다고 해도 그거 받으려고 내가 못이나. 박성철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존댓말을 쓰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철은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포장떡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대용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박힌 비닐봉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이 떡을 먹는 순간 또 어떤 말들이 오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떡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 박성철은 이 집에서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보게 만들려면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박성철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서울로 올라온 뒤 2달 넘는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우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 은정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과 거실을 청소했고 욕실 바닥도 조용히 닦았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면 빨래를 먼저 걷어 개어 장롱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챙겼고 방과 후에는 가끔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은정도 별말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박성철의 손길이 닿은 물건에 며느리의 시선이 곧장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이건 제가 하려던 건데요. 그건 민준이 습관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예요. 아버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 방식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박성철을 천천히 위축시켰고 어느새 박성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청소를 멈췄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멀리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끼리만 오가는 대화, 건조한 눈빛, 박성철이 말을 걸면 금세 끝이 나버리는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허리가 아프고 속이 쓰렸던 박성철은 따뜻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비닐에 포장된 조각 떡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침 대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주방은 조용했고 식구들은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쯤 먹어도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박성철은 천천히 떡에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내드는 순간 부엌 바닥 타일의 차가운 기운이 발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찰나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박성철은 화들짝 놀라 떡 봉지를 다시 냉장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죄인처럼 떡을 숨겼습니다. 작은 조각 떡 하나가 이토록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박성철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떡을 먹는 행동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지만 박성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이 메스꺼워 밥보다 간단한 것을 먹고 싶었던 박성철은 식탁 위에 놓인 어제 봤던 떡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떡 한 조각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먹자. 민준이 간식이겠지만 아이가 이걸 다 먹지도 못할 거야. 속이 허한데 어쩌겠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물을 따라 떡을 막 베어 무는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불쾌함이 가득했고 박성철은 떡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이 좀 안 좋아서 하나만 먹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떡 민준이 간식이에요. 누가 드셔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아버님 집 아니잖아요.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그까지 떡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며느리 은정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 너무 불편해요. 살림해 놓은 것도 다 흐트러지고 민준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박성철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밥 해주고 민준이도 돌봐주고 집안일 빠짐없이 도왔잖니? 그런 나한테 지금 이게 할 말이니? 며느리 은정은 고개를 돌리더니 결국 가장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여기 아버님 집 아니에요. 박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너희 봐주고 밥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란 소리야? 며느리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결국 그래요, 그냥 꺼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철은 말문이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그날 밤 박성철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문득 평생을 보냈던 상주의 집이 떠올랐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지내기엔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철의 머릿속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이 자식을 대신해 부모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 그 생각에 박성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박성철은 곧바로 둘째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빠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내 발로 가려 해. 요양원. 준영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힘드셨어요? 박성철은 더 이상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그만 참을래. 라고 짧게 답한 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막내딸 정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아는 박성철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는 거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게 아빠가 마음 편하신 거면요. 박성철은 고맙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철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부는 바람결을 한참 동안이나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며느리 은정의 그럼 그냥 꺼지세요. 라는 말이 비수처럼 박혀 밤마다 박성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박성철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례함과 경시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사라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박성철은 며칠 뒤 조용히 상주로 내려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앨범을 펼쳐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온 박성철은 요양원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녀 3명에게 상속을 균등하게 할 것인지 묻자 박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둘째 아들 준영과 막내딸 정아에게 전부 넘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성호에게는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이내 아니네요.
1,500원 남기겠습니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변호사가 그 의미를 묻자 박성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허락 없이 먹었다는 떡값입니다.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갚아야죠. 그 대신 받은 모욕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박성철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철은 둘째 아들 준영과 막내딸 정아를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박성철은 담담하게 유언장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아빠가 가진 거 전부 줄 거다.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담긴 자산이야. 정아는 박성철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평안하신 게 저희에게 가장 소중해요. 박성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한테는 내가 먹은 떡값만 줄 거야. 정확히 1,500원. 영수증도 첨부할 거다. 준영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형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박성철은 복수라는 것이 항상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되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500원은 아들 부부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성우 부부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아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서류를 뜯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큰아들 성우에게 남기는 유산 5,000원 중 떡값 1,500원, 나머지는 손자 민준이 간식으로 써주세요. 기타 자산 일체는 준영과 정아에게 상속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밀가루 떡 3줄 4,500원, 그중 하나를 먹었으니 정확히 1,500원이라는 떡 영수증 복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판결보다 정확하고 어떤 말보다 조용한 박성철의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진심이야? 박성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심이지. 너희는 나를 딱 그만큼 생각했잖니? 그 떡 하나, 그게 너희에게 내 존재의 무게였어.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많이 반성했는데 박성철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구나. 그들은 그 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요양원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영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고 막내딸 정아는 짬짬이 영상 통화도 해주었습니다. 이따금 식사 시간에 떡이 나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작은 떡 한 조각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바꾸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떡 한 조각은 자신이 먹었지만 자신의 존엄만큼은 끝내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은 자신이었지만 진짜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지금도 무표정한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몇 달이 지났고 이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따금 허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무릎에 얹힌 담요 위로 막내딸 정아가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웃고 계세요? 주말에 김치 가져갈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총각김치요.
그 편지의 내용에 박성철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성우 부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도 아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세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상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아내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신이 되었기에 잔잔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박성철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박성철은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과감한 결정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잃어버렸던 삶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